안녕하세요, 바모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자 캐런 케이시,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인데요. 부질없이 배우자나 친구, 동료나 직장 상사 등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책은 제목처럼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감정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을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이 책의 저자 캐런 케이시는 불행한 어린 시절과 결혼 실패,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을 차례로 겪은 후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1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습관은 보통 어려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서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끌어올립니다. 부질없이 배우자나 친구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생각, 꿈, 문제, 성공, 실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올바른 행동과 삶을 가르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집안 규칙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 이는 보람없는 노력 끝에 찾아오는 낭패감을 맛보지 않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세요. 그럴 때 비로소 네가 구하는 그리고 누려 마땅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자. 타인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이나 내가 타인의 삶의 중심에 서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내가 타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그래야만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실이 우리의 기존 인식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지레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서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 관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의 책임인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너무 다가가면 감정적으로 묶이게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내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타인과 얽히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모든 행동을 함께하며 사소한 생각과 공유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과의 사이는 관계라기보다는 의존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관계는 언제나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타인을 인질로 잡지 마라. 타인의 일에 간섭할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기가 왜 그리도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타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는 대신 간섭하려고 들까요? 분명하게 얻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요는 충분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보죠. 나는 마음 공부를 한 30년쯤 하면서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신경 쓰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인질로 잡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인질이라니 고개가 갸우뚱하지요? 우리가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타인이 내 삶에 더하거나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통해 내 삶을 정의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타인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려는 내 의지와 행동이 좋은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 자신과 신의 몫일 따름입니다. 나 혼자 겪는 일이든 아니면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이든 어떤 일에서 때로 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경험을 신이 기획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래도록 혼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옳은 일을 하세요. 가벼운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에 신은 곁에서 우리를, 나를, 그리고 모두를 인도함을 기억하세요.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만이 내 책임이다. 노력한 만큼만 내 책임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든 내 책임이 아니라고? 몇몇 독자는 피식 웃어버리겠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와 관련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을까? 특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나라면? 그동안 배운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노력과 결과가 같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하고 결과도 좋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가족에게 배우지 못했다면 보통은 상사나 회사가 일찌감치 나서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강하다며 칭찬받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비판받습니다. 그러니 결과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것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인간의 한계와 신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이다 라는 말을 12단계 회복 워크숍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접근하면 큰 안도감을 찾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지만 내가 이 관점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나는 결과에 집착하는 성격이었고 이 말이 12단계 모임에서만 유효하고 밖에서는 통하지 않을까봐 우려했습니다. 특히 결과가 부정적일 때는 밖에서는 여전히 결과에 전전긍긍할 거라고 미리 걱정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핑계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같다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을 겁니다. 공동 프로젝트에서 책임의 범위를 착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단순한 원칙을 꺼내들 기회입니다.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할 몫이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충분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나 집단이 어떻게 말하거나 생각하든 손을 떼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앞에서 인생의 동반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로 만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이죠.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들 덕분에 함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공유할 기회를 얻지만 그들이 내 생각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아닌 노력만 책임질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하다 보면 경험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의 몫이고 어떤 부분이 우연한 결과에 속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인생의 동반자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력에만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안도감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스스로 생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자기가 하는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와 힘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난 내가 하는 생각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거나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 말 등이 낳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내 생각은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에 책임을 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생각에 책임을 지지 않고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자의식과 불안, 자기 연민, 우유부단한 태도가 강했습니다. 늘 화가 났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확신도 생겨났죠. 나를 계속 볼모로 잡고 있던 두려움도 자라났습니다. 생각을 바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배워야 했던 교훈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생각에 책임을 지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한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지난 일에 대해 타인을 탓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겁이 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할 것이죠. 더는 부모님이나 남편, 친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를 댈 구석도 빠져나갈 구멍도 더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항감을 이겨내고 나니 나쁜 생각, 끔찍할 정도로 비열한 생각마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곧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선택하는 생각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깔아뭉개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든 간에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노력하는 만큼 현명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어떤 경험이든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마음속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타인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경험하는지는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반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타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경험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는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자문해 보세요. 당신은 현명한 편인가요? 신을 동반자로 느끼는가요? 아니면 두려움에 이끌려 행동하는가요? 생각은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흘러간 과거의 기억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하루는 기대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려면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20세기 영적 지도자 에밋 폭스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변형하여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폭스의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함으로써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으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 파월은 여느 때처럼 친구와 뉴욕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파월은 친구가 항상 들려서 신문을 사는 가판대에 함께 멈춰 섰죠. 그런데 가만 보니 가판대 주인은 많은 팁을 받았음에도 무척 무례했습니다. 가판대에서 떠나자 파월은 친구에게 왜 그렇게 무례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친구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 원한다면 인생에서 겪은 대부분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때 처음 어렴풋하게 남아 들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내 가치를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얼굴이 굳어 있거나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지만 상대가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모질게 느껴지는 말을 한마디라도 던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갔죠. 직접 말을 건네는 것은 둘째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했지만 눈길을 받아주는 경우도 드물어서 나는 그맘때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오로지 외부에서 받은 자극에 따라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애정이나 관심이 드문 일이었음에도 애써 애정을 확인하려다 매번 의기소침해지고 더욱 애걸하는 상황이 됐지요.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부모, 친구, 남편, 상사 등 그 누구의 행동도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렸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더 오래 걸렸어요. 수십 년의 노력 끝에야 완전히 수용했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적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